최근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졌죠. 그런데 회담이 종료된 지 3시간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아마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일본의 정치인들을 표본 삼아서 이런 속담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똥 싼 주제에 매화 타령한다.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날뛴다는 뜻인데요. 현재 일본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조건을 내걸며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아니죠.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이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이 일본을 서서히 옥죄어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고립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상공회의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정부와 경제기관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으로 특수공입법인입니다. 한국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필두로 73개의 지방상공회의소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 상공회의소의 영향력이 특히나 막강합니다. 미국 내 상공회의소의 정확한 명칭은 US Chamber of Commerce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미국 상업회의연합회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로비 단체로 지난해 로비로만 사용한 금액이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정계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강력한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의 상공회의소들이 최근 한국의 대한상의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집중적으로 교류를 강화해 나갈 분야가 바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한 분야와 상당히 겹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이 어벤져스급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제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일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올해 8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라 볼 수 있는데요. 인구 900만의 작은 국가이지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삼성 등의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곳. 현재도 주변국들과 전쟁 중임에도 1인당 GDP가 일본보다 160만원 더 높은 5천만원인 나라. 무려 6,000개의 스타트업들이 존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강력한 하이테크 보유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2달 전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이후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이 급속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 응용기기, 계측 제어 분석기 등 첨단 장비들입니다. 일본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꼽히고 있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 한국생산기술원이 소재 부품 및 장비 분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진정한 핵심이죠. 와이즈만 연구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곳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뻘짓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한국이 일본에 잼만 5천만 대 날리고 결정적인 카운터 어퍼컷을 아직 선물해주지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기가 막힌 콜라보를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대표 화학 소재 기업인 독일의 바스프, 미국의 다우, 프랑스의 아케마와 한국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협력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포토 레지스트 등의 반도체 소재를 포함해 5G 장비, 전기차, 수소차 소재 등의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 및 첨단 기술 확보 등의 강도 높은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 SK, LG를 필두로 일본산 소재 제품들을 빛의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 화학 소재 기업들까지 합세하여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의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기업이 몇 년에 걸쳐 한국인을 야생동물에까지 비유하며 온갖 PR을 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고 또 이에 대한 직원들의 감상을 적고 회람하게 한 사건이 전해졌었죠. 이 회사의 제일동포 직원이 참다 못해 소송을 하였고 일본의 법원은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것이 노동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정해 제동을 걸기는 했으나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평가해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의 위협 속에 5년
5년의 외로운 소송을 벌였지만 배상액은 1천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는 나름 유명 상장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극히 일부의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얼마 전 혐한 시위에서는 태극기에 건군 감리에 바퀴벌레를 그려놓고 짓밟고 태우기까지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일본인들의 행동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의아스러운 점이 많았는지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탈리아 유저는 왜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 그렇게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떤 미국인은 열등감이라고 하고 영국의 유저는 그냥 질투심이라고 했는데 한일 간의 역사를 아는 듯한 프랑스 유저가 정확한 댓글을 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일본의 문화로 대체하려 했고 여러 전쟁 범죄를 일으켰지만 일본은 독일처럼 결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러자 역시 일본인들이 모여들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우리와 전쟁을 한 적도 없어. 그냥 우리의 식민지였을 뿐.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에 대해 사과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독일 유저가 일본의 시기에서처럼 독일에서 나치기를 흔들며 폴란드 국기를 훼손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한 일본인은 먼저 반일 교육을 하는 한국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댓글을 달았고 여러 국가들의 유저들은 이 답변에 그게 말이 되냐며 조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본인들에 의한 태극기의 순환은 당연히 식민지였던 100년 전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910년 지금의 태극기는 조선국기라고 불렸었고 독립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는데 이날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손에 기르를 들고 나오기로 하고 기를 제작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국기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하면서부터 국기의 이름이 태극기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에는 태극기에 대한 탄압은 기본이었고 태극 문양에 대한 과민 반응도 많았는데 조선이 국권을 뺏기기 전 고종황제 당시에 들여왔던 전차 창문에 태극 문양이 발견되어 난리 났던 일도 있었고 민간의 전통 떡에 태극 문양이 그려진 것을 보고 그 떡도 모두 압수를 하는 소동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는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 7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일본에서는 순환을 당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범기는 그동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영향력에 의한 후광 효과가 더해지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한국인이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명인들마저 그 의미를 모르거나 관가하고 일본 전범기 디자인의 제품을 착용하는 모습에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했었지요. 반면에 한국적인 미를 보여주는 패션은 수십 년간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이 드물었을 뿐더러 일상에서 착용할 만큼 무난한 것은 아니다라는 고정관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며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국내에서도 패션으로 자리 잡아가는 듯한 현상도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6월 29일 뮤직비디오 공개 후 8일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했고 한국 아티스트 단일 채널 최초로 총 누적 조회수 100억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영상이 세계적 열풍을 이끌고 있는 데는 그들의 신곡과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그들의 스타일도 있는데 제니는 조선시대 무관들의 공복인 천릭을 콘셉트로 핑크색 봉황문 도포를 춤추기 편하게 기장을 쳐서 저고리처럼 변형했고 로제는 속옷 개념의 가리개를 재해석한 크롭탑을 입었습니다. 지수는 놀이개를 견장처럼 착용하고 전통 문양을 더한 짧은 드레스 형식의 의상, 태국 출신인 리사는 상의는 한복 저고리, 하이치마는 태국 전통 의상으로 조화를 이룬 의상을 입었습니다. 영상을 본 전세계 팬들은 현대화시킨 한국 전통 의상 사랑해요, 스타일리스트가 잘하고 있어, 나는 특히 로제와 제니의 의상이 좋아 등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기도 합니다. 저게 한복이냐? 너무 많이 변형되었다는 의견들도 있고 이 한복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런 시도들을 인정하고 독려해야 앞으로 더 훌륭한 재해석이 나올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블랙핑크의 의상을 제작한 업체에 따르면 한복을 구매하려는 해외 팬들의 방문이 하루에 3-4천 명씩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보드화로 매니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의 한국 라이센스 기업도
해외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선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라카이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의 3분의 1이 한국적인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태극기 컬러와 건곤감리를 형상화한 스니커즈, 세월이 흘러 빛바랜 느낌의 태극기 펜던트, 태극기의 변천사가 담긴 팔찌, 광복군서명 태극기가 각인된 팔찌 등 한국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전통 문양과 태극기로만 표현해내는 것이 아닌 한국 역사의 스토리를 다양한 해석의 디자인으로 풀어서 해외인들의 반응이 커지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해외 고객들의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은 대부분 한국 역사의 의미를 담은 제품들이었는데,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고객들은 꼭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클릭하면 상세 메뉴에 제품보다 일본의 만행을 담은 한국 역사가 먼저 나온다고 하네요. 친조리도 일본 판매 사이트에 일본어로 번역된 이미지도 존재하고 있네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는 태극기의 변천사가 담긴, 또 독립군의 서명이 담긴 태극기를 팔찌에 각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국적인 디자인을 시도해 국내외로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적인 디자인과 의미를 담은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기를